이 이야기는 메마른 세상 속 기적이라 불릴 만한 한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때 그 거친 산길을 홀로 걷던 한 명의 여군 신병이 아니었다면 그날 빗속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그녀의 삶을 뒤흔든 놀라운 반전 또한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정의가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어떤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내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강민서 신병은 입대 후 첫 포상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중이었다. 훈련소의 모든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통과한 그녀에게 주어진 단 하루의 휴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복귀 시간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규율을 중시하는 선임들에게 트집을 잡힐 것이 뻔했다. 그녀는 등산 앱으로 확인한 지름길을 따라 홀로 산을 오르고 있었다. 도심의 번잡함을 피해 자연 속에서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다. 오후 4시 30분. 복귀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민서는 여유를 부리며 숲의 고요함을 즐겼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평화는 짧았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시야를 가릴 만큼 굵은 빗방울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배낭에서 우비를 꺼내 입었지만 바람과 섞인 비는 이미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다. 미끄러운 바닥에 발을 헛디딜 뻔한 순간도 여러 번이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산사태 및 급류주의라는 긴급 재난 문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때였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절박한 외침.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것은 분명히 성인 여성의 목소리였다. 민서는 잠시 멈춰섰다. 잘못 들은 걸까? 빗소리가 너무 커서 착각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외침은 더욱 간절하게 들려왔다. 제발 살려주세요.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멈췄지만 그녀의 군인 본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복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민서는 비탈진 산길을 따라 계곡 근처에 다다랐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천둥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칠게 휘몰아치는 급류였다. 며칠간의 가뭄이 무색할 만큼 계곡은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해 있었다. 물살은 흙탕물로 변해 무서운 기세로 모든 것을 삼킬 듯했다. 민서는 잠시 숨을 멈췄다. 소리는 저편에서 들려왔다. 민서는 나뭇가지에 몸을 숨긴 채 계곡 안쪽을 살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한 여성이 거대한 바위에 매달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위태로운 자세로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얇은 등산복 차림의 그녀는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가 바로 도움을 요청했던 여대생 윤혜운이었다. 민서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윤혜운은 탈진 상태였다. 물살은 너무 빨랐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위험해 보였다. 그녀는 소리쳐 보았지만 급류 소리에 묻혀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았다. 말은 소용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깨달았다. 배낭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내용물을 확인했다. 훈련 중 지급받았던 튼튼한 로프가 눈에 들어왔다.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녀를 구출할 방법은 무엇일까? 로프를 이용해야 한다. 민서는 굵은 나무에 로프 한쪽 끝을 묶고 나머지 한쪽 끝을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는 발을 헛디디지 않으려 조심하며 물가로 다가갔다. 물에 발이 닿자마자 엄청난 수압이 그녀를 밀어냈다.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그녀는 군인 정신으로 버텨냈다. 팔과 다리에 온 힘을 다해 물살을 견디며 조심스럽게 로프를 윤혜운이 있는 바위 쪽으로 던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로프는 물살에 휩쓸려 계속 빗나갔다. 민서의 마음이 다급해졌다. 윤혜운이 바위를 붙잡고 있는 손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로프를 던졌다.
기적처럼 로프는 윤혜운이 있는 바위에 정확히 걸렸다. 민서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잡아요, 로프를 잡아요. 절망에 빠져있던 윤혜운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윤혜운은 민서가 던진 로프를 간신히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로프를 놓치지 않으려 온몸에 힘을 주며 버텼다. 물살은 강하게 그녀를 잡아당겼지만 민서는 훈련을 통해 단련된 악력으로 로프를 꽉 움켜쥐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이쪽으로 오세요. 민서는 소리쳤지만 윤혜운은 겁에 질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탈진한 상태였다. 민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간을 끌수록 두 사람 모두 위험해질 터였다. 그녀는 로프를 자신의 몸에 단단히 묶고 윤혜운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물살은 그녀의 다리를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민서는 바위를 딛고 진흙을 밟으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디뎠다. 그때 발밑에 진흙이 미끄러지면서 민서의 몸이 휘청거렸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이현수 중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군인은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항상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지금 민서가 하는 행동은 교범에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러나 눈앞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마침내 민서는 윤혜운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제 손을 잡으세요. 민서가 손을 내밀자 윤혜운은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민서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윤혜운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다. 마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진 시체와 같았다. 민서는 윤혜운을 단단히 붙잡고 로프를 당기기 시작했다. 물살의 저항이 엄청났다. 민서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한 사람을 구할 힘이 아닌 두 사람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그녀의 팔 근육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간신히 윤혜운을 물 밖으로 끌어냈을 때 두 사람 모두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윤혜운은 젖은 옷을 입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윤혜운은 민서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서는 괜찮다며 그녀를 부축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차가워요. 하지만 윤혜운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힘겨운 미소 속에서 깊은 좌절감이 느껴졌다. 민서는 윤혜운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단순한 조난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에게 캐물을 수는 없었다. 민서는 자신의 복귀 시간을 확인했다. 이미 1시간이 넘게 지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버스를 놓치고 결국 부대에 늦을 게 분명했다. 그녀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일단 빨리 산을 내려가야 해요. 여기 있다간 위험해요.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다. 윤혜운은 다리를 다쳤는지 걷는 것을 힘겨워했다. 민서는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걷는 속도를 조절했다. 혹시 근처에 병원이라도 있을까요? 민서의 물음에 윤혜운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불안함이 감돌았다. 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산 입구까지 내려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텅 빈 정류장에는 빗물만이 고여 있었다. 민서는 휴대폰으로 버스 시간을 확인했다. 다음 버스는 1시간 후에나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복귀 시간을 2시간 이상 넘기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상급자인 이현수 중색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려 했다. 하지만 윤혜운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잠시만요. 저 때문에 늦으신 거죠.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먼저죠. 민서의 단호한 대답에 윤혜운은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때 윤혜운의 손목에 감춰져 있던 흉터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여러 개의 가늘고 긴 상처들. 민서의 표정이 굳었다.
이것은 단순한 조난이 아니었다. 민서는 자신의 복귀 시간을 걱정하는 것보다 이 여성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민서는 윤혜운의 손목에 남은 흉터를 보고 숨을 멈췄다. 그것은 단순히 넘어져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겹겹이 쌓인 흔적들은 그녀가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윤혜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윤혜운 씨,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윤혜운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복귀 시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은 윤혜운 씨가 먼저예요. 민서의 단호한 말에 윤혜운은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진 것처럼 하염없이 울었다. 그녀를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었다. 민서는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로 나섰다. 다행히 비가 그치고 택시 한 대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다. 민서는 온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다. 택시가 멈추자 민서는 윤혜운을 부축해 뒷좌석에 태웠다. 일단 병원으로 가주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민서는 운전기사에게 부탁했다. 운전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서는 접수부터 진료까지 윤혜운의 모든 것을 챙겼다. 의사는 윤혜운의 몸 상태를 살핀 후 말했다. 탈진과 저천증이 심합니다. 당분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윤혜운은 괜찮다고 했지만 민서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입원을 결정했다. 민서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 입원비를 결제했다. 마지막 휴가비였지만 아깝지 않았다. 입원 수속을 마친 후 민서는 윤혜운의 병실로 찾아갔다. 윤혜운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아온 상태였다. 정말 감사해요, 강민서 씨. 아니,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서는 그녀의 부탁에 환하게 웃었다. 그럼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윤혜운은 민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명문대 무용과에 재학 중이었지만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했다. 교수님께 미움을 샀어요. 제가 맡기로 했던 졸업작품 주연 자리를 다른 아이에게 빼앗겼거든요. 게다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좋아했던 선배가 교수님의 조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저에게 노골적으로 선배와의 관계를 강요했어요. 민서는 숨막히는 윤혜운의 이야기에 분노를 느꼈다. 윤혜운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저는 거절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무용과 내에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에게도 저를 무시하라고 시켰고요. 결국 저는 버티지 못하고 오늘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산에 올랐다가 그만 미끄러졌어요. 윤혜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민서는 자신의 손으로 윤혜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윤혜운 씨, 그건 윤혜운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려고 해요? 민서의 따뜻한 말에 윤혜운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민서에게 털어놓으며 한참을 울었다. 민서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윤혜운이 정신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판단했을 때쯤 민서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벌써 밤 9시였다. 복귀 시간인 5시 30분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민서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녀는 윤혜운에게 인사를 건네고 급하게 병원을 나섰다. 윤혜운 씨,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몸 잘 추스르시고 꼭 힘내요. 윤혜운은 민서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빛은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택시를 타고 부대를 향했다. 부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영내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초소 위병소에 서 있던 위병은 민서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하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현수 중사님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현수 중사는 규율과 원칙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다. 민서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중대 사무실을 향했다. 중대 사무실 앞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민서는 문을 열기 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에 후회가 없었지만 이현수 중사의 차가운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자 이 중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며 민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서 이미 분노가 느껴졌다. 강민서 신병 지금 몇 시인지 알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민서는 자세를 똑바로 하고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2025년 9월 7일 21시입니다. 이현수 중사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민서를 쳐다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복귀 시간이 몇 시였지? 17시 30분이었습니다. 3시간이 넘게 늦었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봐. 민서는 침착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휴가 복귀 중 급류에 휩쓸린 민간인을 발견하여 병원에 이송하느라 늦었습니다. 이현수 중사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다. 민간인 하사도 아닌 신병이 무슨 오지랖으로.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부대에 민폐를 끼치나, 왜 119에 신고하지 않았나.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위급해 직접 이송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이 중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신병 주제에 뭘 판단해 자네가 의사야 소방관이야. 군인은 규율을 지키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복무 규정을 어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민서는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었다. 이 중사는 민서에게 병원 영수증을 요구했다. 민서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자 그는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영수증을 대충 훑어본 그의 얼굴은 더욱 차가워졌다. 병원비까지 냈어. 모르는 사람에게 요새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 이런 어설픈 핑계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민서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옳은 일을 했는데도 바보 취급을 받는 현실이 서러웠다. 이현수 중사의 차가운 비웃음은 민서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변명을 하든 그에게는 그저 핑계로 들릴 뿐이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규정을 어긴 대가가 뭔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겠어. 이 중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민서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철렁 내려앉았다. 당분간 외박 금지, 그리고 내일부터 추가 근무 실시. 무슨 일을 시킬지는 내가 정할 테니 불만 갖지 마. 민서는 포상 휴가의 대가로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 억울함을 느꼈다.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 취급을 당하며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 참담했다. 이상한 일에 휘말리지 마라.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 도와줬다가 오히려 사기당하거나 귀찮은 일에 휘말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괜히 부대에 민폐 끼치지 말고. 민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사람을 도운 일이 민폐가 된다니 그가 가진 가치관이 너무나 차갑고 무정하게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민서는 억눌린 감정을 담아 겨우 대답했다. 이현수 중사는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다. 이런 정신 상태로 무슨 군인이 되겠다고. 한심하군. 그의 마지막 말은 민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중대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동기들이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봤다.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민서야, 어떻게 됐어? 동기 하사인 한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외박 금지랑 추가 근무? 민서의 말에 한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것밖에 안 돼. 다행이다. 난 더 큰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민서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현수 중사의 차가운 시선과 한심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사람을 구한 일에 대해 후회할 이유가 없었다. 비록 처벌을 받긴 했지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만은 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일찍 일어나 추가 근무를 준비했다. 이현수 중사가 어떤 일을 시킬지 모르지만 불평 없이 성실히 해낼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을 잃지 않았다. 동기들은 그녀를 걱정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꿋꿋하게 하루를 버텼다. 부대 내에서는 이미 민서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어떤 병사들은 그녀를 동정했지만 대부분은 차갑거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여군 신병이 민간인 구한답시고 설치다가 징계 먹었대. 복귀 시간도 못 지키는 애가 무슨 군인이라고. 민서의 귀에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현수 중사의 태도 또한 더욱 가혹해졌다. 그는 민서에게 다른 부사관들보다 훨씬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도록 지시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부대 전체 청소, 점심시간 없는 추가 업무, 주말 당직 근무 등. 민서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다. 다른 동기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때 민서는 홀로 묵묵히 추가 업무를 해야 했다. 이 중사는 민서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유능하고 우직한 민서가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다는 느낌. 바로 이럴 때 확실히 눌러놔야 한다는 계산적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강민서 하사, 아직도 정리 안 끝났어. 일은 똑바로 해야지. 이 중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더욱 옥죄어왔다. 그러나 민서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다.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그녀가 한 일이 옳다는 확신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규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녀의 눈빛은 야위어 같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한편 도심의 한 고급 빌라에서는 한 남성이 초조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회장님. 조난당했던 따님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안도했다. 바로 그 시각 또 다른 누군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윤혜운을 구한 민서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서류 봉투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한 사무실로 전달되고 있었다. 그곳은 군 총사령관 최강현의 비서실이었다. 다음 날 오후 민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중대 사무실에서 홀로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동기들은 모두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땀을 닦으며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휴, 언제 다 끝나려나. 민서가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였다. 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헬기인 줄 알았다. 이 근처로는 가끔 군 헬기가 지나다니곤 했다. 하지만 헬기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부대 연병장 상공에서 맴돌기 시작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봤다. 검은색 군용 헬기 한 대가 부대 연병장 쪽으로 천천히 하강하고 있었다. 뭐지? 왜 헬기가 우리 부대에 착륙하지? 민서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훈련하던 부사관들도 모두 헬기를 쳐다봤다. 예정에도 없던 헬기 방문이었다.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하자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다. 로터가 멈추고 나서야 정적이 흘렀다. 부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헬기 문이 열리면서 정복을 입은 50대 남성이 내렸다. 키가 크고 당당한 자세에 그 남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뒤이어 수행원들도 몇 명 따라 내렸다. 부대장이 급하게 달려와 그 남성 앞에서 경례를 했다. 다른 간부들도 우르르 몰려와 인사를 드렸다. 하지만 그 남성은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다. 민서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체 누가 헬기를 타고 온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문한 걸까? 최강현 총사령관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총사령관이라고요? 민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한민국 육군의 총사령관이 이 작은 부대에 갑자기 왜 온 것일까?
부대장은 총사령관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지만 총사령관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했다. 강민서 신병이 어디 있습니까? 총사령관의 목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왔다. 민서는 깜짝 놀라 창고 뒤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왜 부대장과 간부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다. 총사령관이 말단 신병의 이름을 부르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강민서 신병을 찾고 있습니다. 총사령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약간의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부대장이 급하게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자 병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민서를 찾기 시작했다. 강민서 신병 어디 계세요? 강민서 신병님, 총사령관님께서 찾으십니다. 부대 곳곳에서 민서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총사령관이 자신을 찾고 있다니. 이 모든 것이 며칠 전에 그 사건 때문일까? 민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총사령관이 직접 찾고 있는데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심호흡을 한 민서는 창고에서 나와 천천히 연병장을 향해 걸어갔다. 저 있습니다.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부대장부터 간부들 그리고 동기들까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총사령관은 민서를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민서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다. 총사령관이 말단 신병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다가서는 모습이 신기했기 때문이다. 강민서 신병이군요. 총사령관이 민서 앞에 서서 정중하게 경례를 했다. 민서는 얼른 자세를 바로 하고 경례로 화답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사령관이 따뜻하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다. 혹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총사령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대장은 총사령관의 요청에 황급히 중대 사무실을 내어주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총사령관은 문을 닫고 민서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분입니다. 민서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다. 며칠 전 시내에서 급류에 휩쓸린 민간인 여성을 구해주셨죠. 총사령관의 말에 민서의 눈이 커졌다. 역시 그 일 때문이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대생이 제 딸입니다. 총사령관의 말에 민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조난자가 총사령관의 딸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제 딸 윤혜운입니다. 그녀가 의식을 되찾은 후 모든 걸 말해줬어요. 군복을 입은 용감한 여군 신병이 자신을 구해줬다고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총사령관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다.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총사령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격에 찬 눈으로 민서를 바라봤다. 혜운이가 병원비까지 지불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돈을 쓰는 군인이 얼마나 될까요? 강민서 신병은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임무인데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민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높이 평가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부대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총사령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서는 당황했다. 네,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차마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총사령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정말 그렇습니까? 며칠 전 복귀 시간을 어겼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은 건 아닌가요? 총사령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서는 입을 다물었다. 혜운이가 말해줬습니다. 강민서 신병이 자신 때문에 부대에 늦을까봐 걱정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총사령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사람을 구한 일로 처벌을 받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민서는 죄송하다고 대답했지만 총사령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별거 아닙니다. 외박 금지와 추가 근무 정도예요. 민서의 말에 총사령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별거 아니라니요. 제 딸의 생명의 은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게 별거 아닙니까?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다.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총사령관님, 무슨 일이신지. 부대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부대장님, 강민서 신병이 왜 처벌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총사령관의 차가운 질문에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총사령관의 단호한 목소리에 부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때 복대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수 중사가 허둥지둥 뛰어오는 소리였다. 총사령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온 모양이었다. 민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이현수 중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이현수 중사는 허둥지둥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총사령관에게 경례를 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갑작스러운 총사령관의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최강현 총사령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현수 중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와도 같은 느낌이었다. 이현수 중사인가? 총사령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분노를 민서는 느낄 수 있었다. 네, 맞습니다. 강민서 신병의 직속 상관입니다. 이현수 중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총사령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와 이 중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압박감은 더욱 커졌다. 이 중사의 어깨가 조금씩 경직되는 것이 보였다. 강민서 신병이 왜 추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보게. 총사령관의 질문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이현수 중사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자세를 바로잡았다. 복귀 시간을 어겨서 징계 차원에서 내린 조치입니다. 복귀 시간을 어겼다고 총사령관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톤이 섞여 있었다. 네, 포상 휴가에서 복귀할 때 3시간이나 늦었습니다. 이 중사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하지만 총사령관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들어봤나 응급 환자를 도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현수 중사의 말에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핑계라 하니 자신이 한 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충격이었다. 총사령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이현수 중사를 노려봤다. 핑계라고 했나 총사령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네,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더군요. 이현수 중사는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총사령관의 눈빛이 번뜩였다. 중사 그 응급 환자가 누군지 아는가? 이현수 중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먼저입니다. 규정이 먼저라고 총사령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다. 민서는 그 분위기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현수 중사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군인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귀에 늦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현수 중사의 대답에 총사령관은 싸늘하게 웃었다. 자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아는가? 훈련 시차를 나오신 건 아닌가요? 이 중사의 대답에 총사령관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강민서 신병을 만나러 왔다. 이현수 중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강민서 신병을요,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그래, 내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만나러 왔네. 총사령관의 말에 이현수 중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딸의 생명을요? 그럼 그 응급 환자가 총사령관님의 따님이셨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렇다. 강민서 신병이 구해준 여대생이 바로 내 딸 윤혜운이다. 총사령관의 말에 이현수 중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런 일이 내 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강민서 신병이 나타나 구해줬다. 자신의 돈으로 병원비까지 지불하면서 말이지. 총사령관의 목소리에는 딸을 구한 은인에 대한 감사와
그 은인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런 은인을 핑계쟁이 취급하면서 처벌했다. 총사령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현수 중사는 말을 잃고 벌벌 떨고 있었다. 민서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현수 중사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현수 중사는 급하게 사과했다. 몰랐다고 부하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처벌부터 내렸단 말인가. 자네의 오만함이 부하의 용기를 짓밟았어. 총사령관의 추궁에 이현수 중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강민서 신병이 병원 영수증까지 제시했다지. 그런데도 핑계라고 생각했나 이현수 중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총사령관은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의 행동은 군인의 자질이 없음을 보여줬네. 이현수 중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네. 총사령관의 단호한 명령에 이현수 중사의 얼굴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뀐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강민서 신병에게 가해진 모든 처벌을 즉시 해제하게. 총사령관은 부대장에게 명령했다. 부대장은 긴장한 채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근무도 당장 중단시키고 외박 금지도 해제하겠습니다.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단 며칠 만에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총사령관은 이현수 중사를 잠시 응시하더니 고개를 돌려 민서를 불렀다. 강민서 신병. 민서는 벌떡 일어나 자세를 바로잡았다. 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주게. 총사령관의 말에 민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의 행동이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감격이 밀려왔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이현수 중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의 권위적이고 차가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 사람의 오만함과 불신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민서는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도 들었다. 중사 군인의 기본은 무엇인가? 총사령관의 질문에 이현수 중사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강민서 신병은 그 기본을 충실히 실천했다. 그런 부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자네의 책임은 크네. 총사령관의 말에 이현수 중사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총사령관은 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시간이 늦었군.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부대장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총사령관은 손을 내저었다. 괜찮네. 볼 일을 다 마쳤으니까. 그는 사무실을 나서기 전 민서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강민서 신병 정말 고맙네. 우리 혜은이도 꼭 인사드리고 싶어 하더군.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민서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총사령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부대장과 다른 간부들이 황급히 그 뒤를 따랐다. 사무실에는 민서와 이현수 중사만 남았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자신이 한 일이 인정받았다는 감격이 밀려왔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았구나. 사람을 구한 게 잘못된 일이 아니었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솟아올랐다. 이현수 중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민서 신병.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권위적이고 차가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깨도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미안해요. 이현수 중사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계급상으로는 위였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전해졌다. 민서는 그런 이현수 중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도 들었다. 괜찮습니다. 민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원한을 품고 있을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받은 기분이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
자네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현수 중사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함이 퍼져갔다. 내가 옳은 일을 했구나. 사람을 돕는 것이 군인의 진짜 임무구나. 그동안 품고 있던 의구심과 억울함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뿌듯함과 자부심이 자리 잡았다. 정말로 모든 처벌이 해제된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치관이 인정받았다는 것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다. 연병장에서는 총사령관이 헬기에 오르고 있었다. 부대 전체가 나와서 그를 전송했다. 헬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로터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민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민서는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부대 전체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 모든 사람들이 민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이었다. 민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받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다. 부대원들의 차가웠던 시선이 존경으로 바뀌자 민서의 군 생활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이현수 중사는 그녀를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웠고 다른 간부들 역시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아꼈다. 그들은 더 이상 민서에게 추가 근무를 시키지 않았고 외박 금지 징계는 이미 해제된 상태였다. 민서는 자유로운 주말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동기들과 함께 훈련 후 야간 자율학습 시간도 즐길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윤혜운이었다. 언니, 저 지금 언니 부대 근처에 와 있어요. 면회 신청해도 될까요? 민서는 깜짝 놀랐다. 윤혜운이 자신을 찾아오다니. 민서는 이현수 중색에 알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위병소로 향했다. 면회실에는 윤혜운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어두웠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직접 전하고 싶어서요. 윤혜운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민서의 말에 윤혜운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모든 것을 끝내려던 순간 언니가 저를 붙잡아줬어요. 민서는 윤혜운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깨달았다. 이제 괜찮아요. 저는 제 힘으로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 교수님한테도 당당하게 맞서기로 했어요. 윤혜운의 말에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윤혜운이 작은 상자 하나를 민서에게 건넸다. 이건 언니가 저에게 준 용기의 선물이에요. 꼭 열어봐 주세요. 민서는 상자를 받아들었고 윤혜운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니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는 맛있는 거 제가 살게요. 윤혜운은 환하게 웃으며 면회실을 나섰다. 민서는 생활관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예쁜 수첩 한 권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윤혜운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수첩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윤혜운을 괴롭혔던 교수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비리 내용이었다. 민서는 수첩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윤혜운은 단순히 조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 재벌가의 손녀였다. 그리고 그녀를 괴롭혔던 교수는 재벌가와 깊게 얽혀 있었다. 민서는 윤혜운의 수첩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윤혜운의 할아버지는 바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재벌 그룹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괴롭혔던 교수는 그 그룹의 차남 윤혜운의 삼촌과 관련된 거대한 비리의 중심에 서 있었다. 윤혜운은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입막음을 위해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다. 산에서 미끄러진 것 또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수첩에는 그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비리 내용, 그리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무언가에 홀린 듯 수첩을 들고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윤혜운이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준 이유를 깨달았다. 군인인 민서가 이 정보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이 거대한 비리에 맞서는 것은 단순한 정의 실현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군인이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규율 위반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이현수 중색에 찾아갔다. 이 중사는 민서를 보자마자 어색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무슨 일인가? 강민서 신병 민서는 망설임 없이 수첩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중사는 수첩을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뭔가? 민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혜운 씨가 저에게 넘겨준 자료입니다.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사는 수첩을 들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민서를 쳐다봤다. 불과 며칠 전 그는 이 신병의 말을 무시하고 조롱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모멸감을 준 것에 대해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또다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만함에 눈이 멀었던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총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총사령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민서 신병이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총사령관님의 따님과 관련된. 이현수 중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잠시 후 총사령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세한 내용은 나에게 보고하도록. 그리고 강민서 신병에게는 절대로 외부에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전하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그날 밤 민서는 총사령관의 비서실 직원에 의해 군용 지프에 태워져 어딘가로 향했다. 그녀는 그제야 이 모든 것이 총사령관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윤혜운을 통해 비리 증거를 민서에게 전달하고 민서가 그것을 이현수 중색에 넘기게 하여 그의 마음을 시험했던 것이다. 그리고 민서가 옳다고 판단했을 때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대한 정의의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